단기적으로 일자리를 부풀리려는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급락했던 우리 주식시장이 하루 만에 반등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변수로 남아 안심하긴 이르다는 분석인데요. 우리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 또 수출에 미칠 영향 짚어보겠습니다. 천정부지로 치솟던 서울 아파트값이 정부 대책 영향으로 최근엔 주춤합니다. 상대적으로 전세 가격은 큰 변동 없는 분위기인데요. 전세 시장이 다른 모습을 보이는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이너스 우려가 컸던 지난달 취업자 수가 간신히 플러스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8개월째 10만 명대에 못 미친 데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려가 여전합니다. 첫 소식, 김환진 기자입니다. 지난달 신규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4만 5천 명 늘어난 2,705만여 명이었습니다. 당초 마이너스도 예상된다는 우려를 딛고 증가로 돌아섰지만 취업자 수는 올 들어 세 번째로 낮은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추석 2주 전이 조사 대상 주간이었고 그 결과 소비재 중심의 제조업의 좀 증가라든지 소매업 취업자의 감소폭이 좀 둔화되면서 전체 취업자 수 증가가 마이너스는 아니 한 4. 제조업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4만 2천 명 줄었는데 지난 6월부터 석 달 연속 10만 명 이상 줄었던 것보다는 감소세가 둔화됐습니다. 그러나 경기 영향을 받는 임대 서비스업과 도소매업, 숙박 음식점업은 10만 명 안팎으로 취업자 수가 줄었습니다. 실업률은 3.6%로 9월 기준 지난 2005년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8.8%로 1년 전보다 0.4%포인트 줄었지만 잠재 실업자를 포함한 체감 청년 실업률은 22.7%로 9월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실업자는 102만 명을 넘어서며 9개월째 100만 명을 웃돌았고 취업을 포기한 구직 단념자는 55만 6천 명으로 2013년 이후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SBS CNBC 김한진입니다. 네, 고용 동향이 최악은 피했지만 30대 고용률이 하락하면서 정부에 또 다른 숙제를 안겼습니다. 우리 경제 허리 역할을 하는 30, 40대가 흔들리는 것은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은 신호입니다. 장가희 기자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서울의 한 고용센터에는 30대 신청자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고령자가 좀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40대도 많이 늘어났고요. 계약 기간 만료가 돼서 재계약이 안 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주로. 지난달 경제의 허리로 불리는 30대와 40대 취업자 수는 1년 사이에 22만 7천 명이 줄었습니다. 20대나 5, 60대 취업자 수가 늘어난 것과 대조적입니다. 특히 30대 고용률은 0.2%포인트 하락하며 1년 9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인구가 줄고 있는 가운데 고용률까지 떨어진 건 인구 감소 속도보다 더 빨리 취업자가 줄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자동차, 조선 등 제조업 구조조정에 따른 경기 침체와 임금 인상 영향으로 30, 40대가 많은 음식, 숙박업, 도소매업 종사자도 많이 줄었습니다. 알바를 많이 뒀었는데 많이 줄인 거죠. 감당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근데 매출은 내려가고 인건비 상승이 되기 때문에 거의 한 3분의 1은 줄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30, 40대의 일자리 감소는 소비 부진 그리고 경기 악화로 이어질 것이란 분석입니다. SBS CNBC 장가입니다. 자, 앞서 보신 것처럼 고용 부진이 계속되자 정부는 단기 일자리 확대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만큼 절박하다는 느낌마저 드는데요. 이를 두고 공방이 뜨겁습니다. 이 내용 취재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네. 지난달 고용 동향을 보고 이 정부가 여러 가지 좀 평가를 하는데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 최악은 피했지만 만족스럽진 않다. 이런 게 정부의 입장인데요. 예. 그도 그런 게 지난해 9월 취업자 수가 32만 명 늘어난 데 대한 기저효과 때문에 이번에 마이너스가 나올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던 건데요. 하지만 4만 5천 명이라는 숫자를 보면 올 들어 월별로 봤을 때 세 번째로 낮은 취업자 증가 폭이기 때문에 이를 두고 고용이 개선된 시그널을 보일 것이다. 이런 전망은 좀 어렵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예. 특히 경제 중추 역할을 하고 있는 30대 고용률이 하락했다는 대목에서는 이 정부의 충격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단기 일자리 대책 카드를 깜짝 꺼내들었죠. 네, 겨울철에 청년이나 어르신 등 이 계층별로 맞춤형 일자리를 늘리기로 한 건데요. 예. 올해 전체 공공기관에서 5,000명 내외의 체험형 인턴을 추가 채용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특히 겨울철에 월 평균 일자리가 다른 달보다 평균 82만 개 감소한다는 점에 우려하면서 이 고용 상황이 엄중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또 기획재정부는 이달 초 공공기관에 지침을 보내서 근로기간이 2개월에서 5개월 정도인 단기 근로자 10,000명을 뽑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기자 단기 일자리 10,000개라고 하셨죠? 네. 자, 일각에선 줄어든 취업자 숫자를 메우려는 꼼수다, 뭐 이런 지적도 나온다면서요. 네, 최근 진행된 국감에서도 야당이 그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요. 자유한국당 측은 어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면서 이 단기 알바로 일자리를 부풀리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예. 이에 정부는 고용이 부진한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일자리 확충을 요청하는 건 정부의 당연한 의무라며 이 강압적인 지시나 압박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정부도 좀 급했나 본데 네. 정부는 그동안 우리 경제를 낙관적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네, 정부는 사실 매달 그 최근 경제 동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서 그동안 그 경제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 왔는데요. 네. 지난해 12월부터 10개월 연속 우리 경제가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진단해서 현실 인식이 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고용 동향이 발표된 후에 이 최근 경제 동향을 내놓으면서 회복세라는 문구를 뺐고요. 또 고용이 부진하다는 표현을 새로 추가하는 등 신중한 태도로 좀 전환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예. 아무래도 고용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고 거기다 이 미중 무역 갈등이나 또 미국 금리 인상 우려 등 이 불확실성이 커지는 점을 좀 반영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미국발 쇼크를 딛고 국내 금융시장이 하루 만에 반등했습니다. 너무 많이 떨어졌다는 바닥론에 미국과 중국 정상회담 추진 소식이 반등을 이끌었습니다. 먼저 박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국은 오늘 아침 장이 열리기 전 금융시장 점검회의를 열어 시장 불안 차단에 주력했습니다. 세계 8위 수준의 외환보유고를 유지하는 등 우리의 경제 펀더멘탈이 견고해 걱정 말라는 게 회의 내용이었습니다. 검은 목요일에 비유될 정도로 폭락장이었던 금융시장도 반등했습니다. 외국인 매수세의 코스피는 32.18포인트 상승하면서 2161선을 돌파했고 코스닥도 3% 넘게 급등하며 730선을 회복했습니다. 너무 많이 하락했다는 바닥론에 미중 정상회담 추진 소식 그리고 중국의 환율 조작국 지정 제외 전망이 힘을 보탰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시장 기대치를 소폭 하회하면서 인플레이션 속도가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부담이 좀 완화된 것으로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을 지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관련된 불확실성이 좀 완화된 게 그러나 낙관하기는 이르다는 분석입니다. 앞으로도 여전히 관련된 이슈가 해소가 된 건 아니에요. 중국 입장에서는 이천억 관련된 제품에 대한 관세 발효를 했기 때문에 섣불리 협상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원달러 환율도 전날보다 13원이 내린 1131원 4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BS CNBC 박규준입니다. 이렇게 세계의 금융시장이 요동치는데 기폭제 역할을 한 건 미국의 금리 인상, 또 트럼프 행정부가 주도하는 무역 전쟁입니다. 미중 정상회담 추진에 기대감이 크지만 섣부른 낙관은 이르다는 게 중론입니다. 손석우 기자입니다. 레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한 방송에 출연해 다음 달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커틀로 위원장은 또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중 무역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강대강으로 치닫던 무역 분쟁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국내 금융시장에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입장을 반전시킬 어떤 기회가 필요한데 이중 정상회담 기회로 이제 중국에 했던 어떤 양보 같은 걸 받아들이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할 겁니다. 거칠어지는 미중 무역 갈등에
국제통화기금 IMF가 중재자 역할에 나선 것도 금융시장 안정에 긍정적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금융시장이 출렁이는데 기폭제 역할을 한 것은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기 때문에 섣부른 낙관은 이르다는 지적입니다.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서 신흥국에서 자본이 급격히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SBS CNBC 손석우입니다. 최근 빠져나간 외국인 자금이 2조 원이 넘습니다. 이를 두고 자본 유출이 본격화되면 우리 금융시장도 견뎌내기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강예지 기자입니다. 지난 2008년 9월 미국 리먼 브라더스 파산은 우리 금융시장에 큰 타격을 줬습니다. 연말까지 불과 약 3개월간 462억 달러의 자금이 우리 시장을 빠져나갔고 주가는 1,400선에서 900대로 폭락했습니다. 한국은행은 6번에 걸쳐 기준금리를 내리며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펼쳤습니다. 10년이 지난 현재 정부는 우리가 단기 금융위기 대응력을 충분히 갖춘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스위스를 비롯한 6개 국가와 양자 간 그리고 아세안 국가 등과 다자 간 협약을 통해 1,200억 달러 이상의 통화 스왑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4천억 달러에 달하는 외환 보유고도 위기 시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주가 급락과 환율 급등 등이 지속될 때입니다. 최근 열흘간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 자금이 2조 원 이상 빠져나가며 불안한 투자 심리를 방증했습니다. 단기에 그다음에 급물살을 타고서 대규모로 이루어지게 되면 증시나 채권 시장에 미칠 변동성 때문에 실물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심각하게 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내수와 고용 등 국내 경기가 부진한 가운데 한미 금리 차가 더 벌어지면 자본 유출이 본격화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SBS CNBC 강혜지입니다. 수출에도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과 불안한 신흥국 시장이 수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최나리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최 기자, 먼저 미중 무역 갈등 또 이에 따른 우리 수출 상황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우선 초기에는 미중 무역 갈등이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다시 말해 미미하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빨리 세계 경제 위축이 확산되면서 우리 수출도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은 27%나 차지하는데요. 관세 전쟁 이후 중국의 경제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어서 우려가 더 큽니다. 4분기만 보더라도 중국 수출 감소로 플라스틱 및 고무 제품이 감소 전망이고 세계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라 철강도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 관계자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미중 무역 분쟁이 좀 더 강화되고 하면 앞으로도 물동량 변화에 조금 다소 영향이 있을 수 있고 미국하고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또는 신흥 국가들의 최근에 신흥국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데 이 나라들의 좀 상황이 안 좋아질 경우 이 나라에 대한 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의 신흥국에 대한 수출은 수출 비중 변화 추이를 보면 2000년 초에 비해서 18.7%나 상승했는데요. 신흥국의 금융시장 불안이 조금 더 확산될 경우 해당 국가의 실물 경제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현상이 이미 나타나는 곳도 있는데요. 실제 올해 들어 외채가 많은 터키, 브라질, 남아공, 아르헨티나 등에 대한 주요 품목 수출 증가율이 이미 뚝 떨어졌습니다. 신흥국에 대규모 투자를 한 기업들도 있는데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올해 2분기 해외 직접 투자를 살펴보면요. 인도의 3배가량 투자가 증가하는 등 신흥국에 대한 투자는 크게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불안한 금융 상황에서는 신흥국에서 주식, 채권 중심의 외화가 급격히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경기가 위축으로 현지 사업체를 운영하기가 어려워지는데요. 최악의 경우 투자처와 생산 기지를 옮겨야 하는 리스크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정부는 이미 지난 7월부터 실물경제 대응반을 구성해서 수출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또 미중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에 대해 긴급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등 대책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이번 국감에서도 지적됐듯이 지난해 예고된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해 늑장 대응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제 미국과 중국뿐 아니라 신흥국 수출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전문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네. 많은 경우에 경기 침체 또 경기 불황이라고 하는 것들은 현재로서는 굉장히 전염성이 강하고 그래서 다른 나라로 쉽게 전파되는 것이
네, 미중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들의 경우는 미중 무역 전쟁에 대비해 최근 신흥국으로 수출을 다변화하려는 돌파구를 꾀하기도 했는데요. 현재로서는 이런 중소기업이 먼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최 기자 잘 들었습니다. 천정부지로 치솟던 서울 아파트 값이 정부의 고강도 대책에 주춤하는 모습인데요. 지켜보자는 심리가 확산되면서 멈춰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적으로 전셋값은 큰 변동성이 없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전세 시장은 왜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걸까요? 먼저 이광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고가 단지 중 하나인 대치삼성 레미안 아파트입니다. 세대수가 가장 많은 전용 면적 97제곱미터에 최근 전세 시세는 12억 원가량으로 올해 초와 비교해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임대 수요자들이 이제 매매에 가담을 하는 그런 영향도 있어요. 그래서 집값이 오르는 거고 또 매매 물건도 많지 않고 그러니까 전세가까지 따라가면 큰일 나죠. 각종 개발 호재와 부동산 규제에 대한 불안감이 이번 매매가의 급등 현상을 만들어냈는데 전세값은 이를 따라잡지 못한 겁니다. 주변 아파트 단지의 전세 시세도 움직임이 거의 없었습니다. 심지어 최근 전세 거래 가격이 올해 초와 비교해 떨어진 곳도 있습니다. 매매가가 이제 증가되면 매도인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자유로이 매매를 할 수가 있게 되지만 전세라고 하는 것은 기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전세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죠. 서울 전체 전세값은 올해 들어 이번 주까지 1.79% 상승에 그쳤습니다. 같은 기간 매매 가격 상승폭은 무려 16.32%에 달했습니다.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10배 가까이 빨리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SBS CNBC 이광호입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떨까요? 전세값이 계속해서 안정세를 유지할 수 있을지 또 변수는 없는지 이 내용 취재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황인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황 기자. 네. 보통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은 깊은 연관성이 있는 걸로 서로 영향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꼭 그런 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최근에 아파트값이 워낙 1억씩 오르니까 전세값도 1억, 2억 그렇게 오르지 않겠냐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실제로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프를 보고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시는 게 지난 8년간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 전세 상승률인데 이제 분홍색이 전세 가격이고 파란 게 이제 매매 가격입니다. 2012년을 보면요. 전세 상승률이 당시에 매매 상승률보다 훨씬 더 높았습니다. 당시 하우스푸어다, 전세 대란이다 이런 말이 유행했었는데 집값이 앞으로 계속 떨어질 것 같으니까 집을 사지 않고 대신 전세를 선택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반대로 지난해 7월부터 지금까지 상승률을 보면 매매 가격은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 크게 오른 반면에 이 전세 가격은 별다르게 움직임이 없었거든요. 서울 집값이 오른다 이런 전망 때문에 이 전세 대신에 매매를 택한 사람이 늘면서 이런 격차가 벌어진 겁니다. 이 전세와 매매 가격이 실제로 비슷하게 움직인 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단 3년에 불과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궁금한 게 지금의 안정세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일단은 전문가들 나오는 게 내년 상반기까지는 안정세가 유지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수도권의 아파트 공급이 계속해서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과 2기 신도시인 파주, 운정가, 판교, 위례 등에 올해 새로 공급됐거나 이 공급될 주택만 지금 20만 호 가까이가 되고 있고요. 이 때문에 신도시 일부 지역에서는 그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보통 30평대 아파트라고 하는데 이런 아파트의 전세 가격이 1억 원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수도권의 새 아파트 공급으로 서울 전세의 수요가 상당 부분 흡수되다 보니까 내년에도 서울 전세값이 어느 정도 안정될 것이다. 이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예측이었습니다. 네, 황 기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전문가들 분석도 있지만 네. 오를 만한 불안 요인은 없을까요? 집을 사는 대신에 너도 나도 전세로 가겠다 이렇게 전세로 수요가 몰리면 전세값이 좀 불안해질 수가 있거든요. 예. 이런 요인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서울 아파트값이 올해 들어 크게 올랐는데 지금 집을 사게 되면 너무 비싼 가격에 사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심리 때문에 좀 집 사는 걸 주저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둘째로 보유세도 올라가고 지금 대출도 규제하고 있는데 금리까지 올라갈 조짐이 있거든요. 이러니까 집을 사는 것 대신에 전세를 선택한 후에 상황을 좀 지켜보자 그런 사람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정부가 지금 그 3기 신도시로 미니 신도시 4-5곳을 짓겠다 이러면서 입지를 곧 조만간에 발표할 예정인데 이제 이 신도시의 그 새 집에 들어가려면
잘 아시는 것처럼 분양이든 임대든 절대적으로 무주택자가 유리합니다. 예. 이러니까 일부러 집을 사지 않고 전세를 선택한 다음에 좀 당분간 지켜보겠다 이런 분들도 좀 많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예. 수첨제 분양 물량에서도 무주택자 매적 물량이 75%나 되는 데다가 집값 조정 기대 심리가 있기 때문에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기보다는 전세로 눌러앉을 가능성이 있어서 전세 시장은 다소 불안해질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그 서민들의 이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바로 전세값입니다. 이 전세값에 불안 요인이 없는지 이 국토교통부 등 관계 당국이 꼼꼼히 앞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황 기자 말대로 좀 상황을 지켜봐야겠군요. 황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BMW 화재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정부가 추가적인 리콜을 할 예정입니다. 지난 7월에 발표한 리콜 명단엔 포함되지 않았던 모델인데 조사 과정에서 화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조슬기 기자입니다. 차량 앞부분이 불에 타 심하게 그을려 있습니다. 이달 초 서울 송파구 도로를 달리던 BMW 차량 엔진에 갑자기 불이 붙은 겁니다. 이 차량은 앞서 지난 8월 안전진단을 마치고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EGR도 교체한 차종입니다. 이처럼 올 들어 발생한 BMW 화재 사고는 모두 47차례, 이 가운데 리콜 대상이 아닌 차종도 12대나 됩니다. 실제로 민간 합동조사단은 리콜 대상이 아닌 BMW 118D 차량에서도 EGR 관련 결함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EGR 쿨러 안에 침전물이 쌓이거나 연소실로 공기를 밀어넣는 장치인 흡기 다기관에 구멍이 뚫리는 등 리콜 대상 차종과 동일한 현상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따라 BMW 118D 모델을 포함해 동일한 엔진을 장착한 다른 BMW 차량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리콜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추가 리콜을 자기들이 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자기들도 이제 조사받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제 추가 리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BMW는 현재 추가 리콜 대상 차량과 차량 대수, 시정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BMW로부터 시정 계획서가 제출되는 대로 리콜에 나서는 한편 BMW 측이 주장하는 EGR 결함 외에 다른 원인은 없는지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SBS CNBC 조슬기입니다.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대책 발표 전 한 달과 비교해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대책이 나온 뒤 이번 주까지 서울 아파트값은 0.86% 올라 대책 발표 직전 한 달에 2.82%에 비해서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됐습니다. 특히 송파구는 3% 넘는 상승세에서 0.77%로 둔화됐고 강남구도 2.24%에서 0.9%로 둔화됐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지난달 평양 공동선언 직후 국내 국책은행과 시중은행에 직접 연락을 해서 대북 제재 준수를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지난달 20일부터 21일 국책은행인 산업기업은행과 시중은행 중에서 KB국민, 신한, NH농협은행 등과 전화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회의에서 미 재무부 측은 국내 은행이 추진 중인 대북 사업에 대해 묻고 대북 제재를 위반하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재감리를 연말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재감리 진행 상황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7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 매수 청구권 사항과 관련된 공시 누락의 고의성은 인정했지만 분식회계에 대한 지적은 판단을 보류하고 금감원에 재감리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검찰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집행유예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신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롯데그룹도 법원에서 유죄로 판결한 부분에 대해 상고장을 제출해 신 회장 관련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정농단 뇌물죄로 구속됐던 신동빈 회장이 풀려나면서 신동빈 회장이 롯데를 어떻게 바꿔나갈지 오늘 밤 11시 취재 파일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최현미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은 5.2도로 첫 서리가 관측되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했는데요. 주말인 내일도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밤사이 이불 역할을 해주는 구름이 없어 서울 아침 기온 7도에 머물겠고요. 한낮엔 18도로 오늘보다 기온은 조금 오르겠지만 평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일교차도 크게 벌어져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고요. 추위만 염두에 두신다면 맑은 날씨 속에 바깥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이 맑은 모습이고요. 미세먼지 농도도 좋음 수준으로 쾌청합니다. 내일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중부지방 청명한 가을 날씨를 만끽하기 좋겠습니다. 일교차는 10도 이상 벌어져 한낮엔 서울, 대전 18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 역시 맑은 가운데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겠습니다. 속초, 강릉 아침 기온 9도에서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오르면서 낮 동안 20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광주 19도, 부산 20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상에서 최고 2m로 낮게 일겠습니다. 그 밖의 해상은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일요일에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활동하기 좋겠고요. 당분간 비 소식이 없어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가을 단풍 나들이 가신다면 산불과 같은 화재 예방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시였습니다. 뉴스프리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